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이제 무소속이 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참 이거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거 대놓고 반대하자고 하면은 뭐 방탄국회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고 또 찬성표를 던지자니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좀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표정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이어서 민주당과 관계는 없지만 2021년 당 대표 선거에 관련된 두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부결을 시키면 방탄국회 오명이 있어서 내년 총선에 지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통과를 시킨다면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안 되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가 구속돼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의 파장이 검찰로서는 훨씬 더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체포동의안 가부는 167석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두 의원들한테 뭐 읍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자, 요즘 뭐 보면은 검찰에 있던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 이렇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복선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지만 탈당을 당해서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탈당을 시켰고 탈당을 했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가결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치적 복선이 네. 깔려 있는 탈당이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두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만큼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떤 이제 식으로? 국회의원 회관을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과도하다. 우리 지금 말씀처럼 이게 특별한 혐의가 지금 드러나는 게 없다. 그 이후에 이제 신문 보도 이후에, 방송 보도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비판 여론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게다가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니까 여전히 저는 이 부결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윤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하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예.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 야당 기획 수사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내.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두 의원이 같이 가결이 될지 또는 부결이 같이 될지 아니면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그 가결 부결이 갈릴지 이거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의외로 저는 또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말이죠. 두 명이 다 부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적 시각이 많고 또 하나가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영장의 심사를 받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영장 심사를 받고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장 심사가. 근데 국회의원들이 아예 이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그 영장 심사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말이죠. 이건 원래 헌법의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헌법 취지라는 게 독재 권력에 의해서 야당이 부당하게 또는 반헌법적 또는 반민주적으로 탄압받는 걸 방지하는 게 헌법의 취지예요. 불체포 특권의 취지는. 지금 근데 아무리 뭐 검찰 수사가 과도하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야당의 시각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뭐 의원 몇 명을 가지고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설정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볼 때 뭐 그런 비판의식을 의식해서 가결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요즘 최근에 사고 리스크도 좀 잦아들었어요.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한 명 정도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예, 예.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 모두 이제 부결되면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민주당으로서. 의원에 대해서 어떤 다른 평가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의 경우가 좀 조금 혐의가 좀 두드러진 것 같긴 해요. 이성만 의원에 비해서 이제 6천만 원을 살포했다는 건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성만 의원은 천여만 원이죠. 이 부분을 이제 강내구 전 뭐 감사 상임위원인가요? 이제 이렇게 줬다는 건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판단이 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 명은 가결, 한 명은 부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똑같은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1,000만 원을 받았던 뭐 6천만 원을 받았던 의원 입장에서는 뭐 어떤 비중으로 썼으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혐의가 똑같기 때문에 예. 물론 윤관석 의원은 지시, 권유, 요구 이런 것이 녹취 파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보다 훨씬 중하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명을 통과시키고 한 명을 부결시킨다면 예. 그것도 또한 지도부로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면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결시킬 거면 둘 다 저는 가결시킬 거라고 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냐 안 하냐 그것은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더 나올 증거가 있냐? 예. 두 번째는 도주 우려가 있냐?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어차피 가결을 깔끔하게 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다시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크다. 예, 알겠습니다. 자,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든 뭐 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든 요거 따지지 않고 이제 부결되든 가결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근데 두 의원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누굴까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두 번이나 검찰에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뭐 조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셀프 출석이다. 예,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송 전 대표 소환 조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마 윤 의원하고 이제 이 의원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강내구 이제 상임위원도 그렇구나 이죠. 전 상임위원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돼야지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2021년도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때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된 사안은 과연 송 전 대표가 이러한 이제 뭐 돈 살포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거나 또는 인지했거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검찰 소환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소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 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아마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직 당대표를 소환하는데 그렇게 아무 증거 없이 법리 없이 소환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조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송 전 대표로서는 좀 초조한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자진 출두를 해서 수사를 좀 빨리 받고 뭔가 이 부분을 빨리 털고 싶은데 이런 행동 그러나 이거는 자신이 이제 소환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나 뭐 전직 야당 대표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은 잣대로 해야죠. 우리가 어떤 검찰의 소환을 받을 때 어떤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해서 나오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만 이 의원들, 전직 당대표나 전직 의원들 또 현역 의원들 이분들은 너무 특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조사해라 이러면서 나가는 그거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십니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잘 부합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의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뭔가 일반 시민, 일반 국민과는 다르다는 어떤 의식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 체계에 좀 사로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예.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안 하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내일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민주당이 참 시끄럽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을 이제 새로 인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후보군이 누가 있습니까? 후보군은 뭐 지금 자천 타천으로 20여 명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부터 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원혜연 전 의원, 그리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혜영 전 의원, 쓴소리 가끔 하는 예. 청년 최고위원 출신이죠. 우상호 이탄희 의원. 우상호 의원은 뭐 여러 번 원내대표도 하고 당이 위기에 있을 때 구원투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렇죠. 그런 뭐 386의 대북격인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충족돼야 됩니다. 지금 당이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을 하고 그래서 친이냐 반쪽 이재명이냐 그래서 친명이냐 반명이냐 지금 구도로서 당이 분단까지 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아젠다로 하나로 용광로처럼 묶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혁신위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혁신하면 혁신의 대상이 현역 의원들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인사가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얘기한 것은 거의 다 내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 인사가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하고 국민통합위원회라고 이제 국민의힘 거기에 정치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됐다가 다시 해촉된 전 장한대 총장이 있고 정근식 서울대병원에서 김은기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렇게 외부 인사가 있는데 사실은 인물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안이 지금 띄우는 것은 본격적인 총선 공천 갈등과 공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당의 혁신안을 마련해서 공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의 리스크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부에서 누가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예. 혁신을 꾸리고 나중에 총선 앞두고는 그것도 안 되면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총선 가기 직전까지 당을 하나의 용광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안을 만드는 그런 기구라고 봅니다. 예, 총선 앞두고 이번 혁신위원장 선임을 하면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내부 인사들이 이렇게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걸 보면 좀 인물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보실 때는 좀 어떤 전 조건이 내부 필요하다고 인사, 외부 인사가 중요하다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혁신위원장이 과연 전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래경 전 위원장은 뭐 지나치게 친명적인 색채를 보였던 게 사실이었고 이제 뭐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2015년도에 우리 경우를 보면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당 대표로 김상곤 혁신위가 출범했어요. 그때 이제 그리고 그게 왜 그랬냐면 4월달에 그 재보선 참패를 했거든요. 2015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출범했는데 그때 원혜영 그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원혜영 이제 위원장이 이걸 그만뒀죠. 전권을 줘야 된다. 해서 당 대표도 그랬고 당시 원혜영 위원장도 이제 김상곤 위원장에게 정권을 줬는데 지금 과연 민주당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말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정권을 위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일반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권을 위험하지 않는 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여러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과연 민주당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냐의 문제예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문제 소재가 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혁신위원장에게 과연 정권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즈음에서 또 관심을 받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조만간. 네. 예,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차피 지난 대선에 막판에 상당히 근접한 경쟁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현 당 대표한테 가장 당내에서 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는 끝없는 권력 투쟁을 통해서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왔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향한 공천 싸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한다고는 하면 안 되니까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당 공천 뭐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방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도 놓칠 수가 없고 마침 또 지금 이낙연 전 당 대표가 다시 귀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파워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 파워 게임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내년 총선 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분단까지 갈 수도 있다.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이라든가 열린우리당 사태 그 후에 보듯이 꼬마민주당이 그 다음 지방선거 때 호남을 석권하고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을 석권해서 나중에 대선에 다시 합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전략인데 총선을 두고 갈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나오고 수도권 정당이 기존의 민주당이라면 이런 전략적으로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합치는 그런 구도를 민주당이 많이 써왔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갈지 아니면 정말 극적으로 당내에서 화합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팀으로 해서 물론 내무적으로 이것을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협의가 되는 사항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타협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예. 민주당부터 먼저 당이 내용에 들어가면 이 여파가 또 여당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당내 파워 게임이 시작되는 단초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라고 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정치에 복귀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총선 지분 두고 다투다가 갈라질 수도 있다. 예, 이런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교수님 좀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봉천 갈등일 겁니다. 결국 이제 친명과 비명의 이제 그 갈등이 지금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사건이 있고 향후 이제 검찰 수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수면 아래로 좀 잦아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뭐 여전히 뭐 휴화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명계가 아닌 인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친명과 비명 간의 공천 갈등이 불거지고 그게 더 격화되고 심화된다면 분당 가능성까지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총선 앞두고 이 야권의 분열이 과연 그 당사자들에게 출마 당사자들에게 승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본다면 그게 또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당대표나 지금 여러 가지 그 비위 사건들 말이죠.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전 가장 그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 인식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놔두고 그냥 만약에 그 분당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양쪽 정당은 다 그 지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중도층이나 수도권 유권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든 현재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낼 수밖에 없다.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뭐 당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대표로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가봐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하는 겁니다만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이라는 측면에서 책임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일 때 야당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부분이 배제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건 다 정치공학에 불과한 얘기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혁신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당 그동안에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선거 직전에 혁신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대위원회니까 항상 선거 치르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혁신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은
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공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당의 여러 가지 혁신 아젠다를 세팅해 놓고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에 저는 사퇴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를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네.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럼 혁신위와는 별개로 총선 직전에 사퇴를 하고 대표직에서 비대위를 새로 꾸려서 갈 수도 있다. 그래야만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흡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혁신 전쟁에서 이기는 팀이 중도층을 수도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거울 삼아서 그래서 그 혁신안을 가지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혁신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예. 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와 관련해서도요.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과 이 감사 범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있으니까 선관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관위 압박해서 총선에 영향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법까지 헌법의 조항이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에서는 행정기관만 이제 감사할 수 있다. 감사원이 그러니까 선관위는 자신들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다라는 것이고 감사원법에 의하면 법원이라든지 헌재라든지 어떤 이런 국회를 제외하고는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법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감사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걸 가만히 보면 말이죠. 선관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예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그리고 감사원이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정부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무게가 가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직속기구예요.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두 헌법기관이긴 하는데 양쪽이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과거를 쭉 보니까 여야가 항상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당은 항상 선관위 보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는 식이었고 그리고 감사원의 권한을 강조해왔던 게 여당이었고 말이죠. 예. 반대로 야당은 항상 지금의 민주당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건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그때 똑같이 지금의 야당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무리 감사원법과 헌법의 충돌을 얘기합니다만 속내는 그런 거예요. 여당은 어쨌든 감사원 쪽의 편을 드는 것이고 좀 거칠게 말씀드린다면 야당은 선관위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좀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면 말이죠. 예. 감사원을 일단 그 행정부에서 독립을 좀 시켜줘야 돼요. 헌법기관인데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원법과 헌법의 이 충돌, 물론 감사원법은 법률이고 헌법은 상위법이긴 합니다만 일단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여야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번에 나타난 선관위의 여러 가지 그 자녀 특혜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관위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 안 한다고 얘기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명분이. 그래서 일부라도 조건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가 별로 명분이 없다 국민들에게 예. 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감사원과 그 감사 범위를 두고서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 관리 민주주의 꽃 아니겠습니까? 선거 관리인데 지금 선거 관련해 그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인사 채용과 관련돼서 내부적인 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여당과 여당이 공격하는 지점은 다르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당 이 지난 노태학 선거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불공정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런 정치적인 이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서로 지금 불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 내에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기관을 지금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이제 방어할 입장에 있는데 이런 싸움보다도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전체가 저는 사퇴를 해서 이 물꼬를 좀 트여주는 것이 좋다. 여당과 야당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선거를 예. 앞두고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그런 중립성이라든가 공공성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태하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 전체가 사퇴를 하고 여당과 야당이 그러면 한번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공정하게 당신들 선거니까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해봐라.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관위원장이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공적 영역에서 말이죠. 시민에게 책임지는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꼭 반드시 뭐 사법적으로 큰 뭐 형사 사건에 대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공직자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도대체 책임진 자세를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정도 일이 있으면요, 선관위원장이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의 수장이잖아요. 어쨌든 선관위원장이 그만둔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걸 지금 원래 감사를 안 받는다고 했다가 뭐 조건부로 감사 받겠다. 예. 받으면 다 받든가 아니면 끝까지 소신을 피워서 끝까지 감사원 가서 안 받겠다고 하는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또 조건부로 감사 받겠다는 것도 애매하고 이 사안에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안에서 선관위원장이 뭘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또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또 이를 둘러싼 또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주제 좀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6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는데 이 기념식이 보니까 행안부가 주최고 민주화운동 기념사회파가 주관하는 그런 기념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행안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빠졌다고 해요. 예, 그 이유를 봤더니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앞세운 행사에 민주화운동 기념사회파가 후원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 자,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이 기념식에 불참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양쪽 다 일리는 있지만 이 민주화 기념 사업회는 뭐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사단법인 자체가 정부의 각 장관 직속에 소속돼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NGO라고 하는데 비정부 기관이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비정부기구라는 사단법인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한테 지원금을 줘서 그 취지에 맞는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미세한 지역,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 권위주의 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꽃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국가적인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돈으로 그 취지에 맞는 보조금을 주는 건데 보조금을 주면은 그 어떤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보면은 정관의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 기념 사업회에서는 공모를 해서 그 공모 사업 내용에는 이것이 그런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중사상 가로면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정권 퇴진 이분들이 문구가 이제 이제 보조금을 없었다는 받고 거죠. 활동하다가 단체에서. 예. 김만홍 씨가 주도하는 지난 3월부터 주도하는 거기에서 이런 윤석열 정권 퇴진 사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판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양쪽 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의 관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권위주의 정권의 관변단체는 정부가 돈을 주어서 정부가 얘기하는 뭐 방공이라든가 이런 쪽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지시해서 그 예. 돈을 받고 하는 것이 관변단체인데 만약에 정부의 돈을 받고 목적과 다른 일을 한다면 그러면 탈퇴해서 임의단체로 가서 자기들끼리 후원을 받아서 퇴진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잘못됐다. 하나는 이렇게 하청을 줘서 이렇게 이런 퇴진운동을 벌이는 그것은 목적사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러면 애초에 신청할 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기념사업에서는 3년 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처벌적인 행정을 이제 취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그 하부기관에서 했는데 목적 사업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 지금 민주화 운동은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이루은 권위 정권을 퇴진시킨 그런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기념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쭉 이어나가되 앞으로는 하부적인 그런 것을 훨씬 더 치열하게 세심하게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입장을 보면 이거 그 단체 후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사를 할 때 보면 그 정권 퇴진 같은 문구는 없었다.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후원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저는 이 비교의 레벨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의 이 역할은 지금 뭐 장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87년도에 80년대죠. 80년대에 엄청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의 직접적인 게 지금 이 60 민주대항쟁이거든요. 바로 오늘 아닙니까? 어제였죠, 어제. 어제죠. 근데 이 부분을 정부가 참여 안 했다, 참석 안 했다. 이건 어떤 말로도 지금 무슨 이 부분과 같이 거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갔다. 너무 이유가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좀 방송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작아요. 너무 용렬해 보인다고요. 민주화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비교하냐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중에 얼마든지 어떤 정권이 또 정부가 또 행안부가 제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 바로 이것 때문에 거기 참석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치와 연대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합니다만 뭔가 어설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민주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완전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예요. 80년대 초반에 80년대 시작 87년도에 박정철 죽고 이한열 여사 죽고 민주대항쟁하고 6.29 선언이 있고 헌법 개정되고 이래서 지금 절차적 민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이걸 문제로 삼아서 안 한다? 너무 정권답지 않다. 예, 그런 비판을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대인배처럼 나가는 것이 국민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고 국민한테 안정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 국정의 이제 컨트롤 타워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이고 현직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커다란 물줄기대로 가자. 그 대신에 뭐 최근에 보조금 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법에 위반되는 것은 그것을 잘못되고 법에 사각지대에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나가서 그 취지에 맞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념식 불참과 별개로, 그러니까 참석할지 불참할지 이것과 별개로 이제 지금 불참 원인으로 지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